뭐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의 비명과 같은 외침과 함께 70살 청소부 만석 씨가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머리로 차가운 구정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 청소 양동이에 담겨 있던 걸레 빠른 검은색 구정물이 만석 씨의 하얀 머리칼을 적시고 눈을 타고 내려와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막 도착한 며느리 수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낮에 평화로웠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서울 변두리 어느 반지하 방에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빗소리에 박만석 씨가 낮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른이 된 그의 왼손이 먼저 움직였죠. 약지가 있어야 할 자리, 그 빗마디를 오른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박힌 500원짜리만한 검은 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삭신이 쑤시네. 만석 씨는 작은 약통에서 진통제 2알을 꺼내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어린 사내 아이를 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동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그렇게 웃었는데 혼잣말이 방 안에 쓸쓸히 맴돌았습니다. 만석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장판 한쪽을 들춰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숨겨두었던 통장,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10년 넘게 모은 일명관값 통장이 있어야 할 곳이었죠. 그런데 손끝에 닿는 건 빈 바닥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어? 동훈이 이놈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만석 씨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돌아올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새벽 5시 만석 씨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출근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이른 시간인데도 제법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손잡이를 잡고 서자 근처에 앉아있던 여고생 둘이 코를 막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야, 뭔 냄새 안 나? 락스 냄새인가? 어휴, 진짜. 저쪽으로 가자. 만석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점퍼 소매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죠. 잘린 손가락과 손목의 점이 남의 눈에 띌까봐 그는 늘 그렇게 손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KJ 타워에 도착하자 경비실의 동갑내기 친구 종팔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만석아. 자네 아들 요즘 뭐 하나? 얼굴을 통 못 보겠네. 아, 그놈 사업 준비 중이야. 바쁜가 봐. 만석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 욕을 참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석 씨는 화장실 맨 끝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편의점 김밥 하나가 그의 점심이었죠. 한 입 베어 물다가 그만 피로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발로 걷어차이는 소리에 만석 씨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처자면 어떡해요? 냄새나게. 만석 씨는 놀라서 그만 김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만석 씨가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젊은이는 혀를 차며 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김밥을 바라보던 만석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37의 그 사내는
명품 정장을 빼입고 고미라라는 여자와 샴페인을 기울이고 있었죠. 자기야, 우리 아빠가 강남 빌딩주야. 저 죽으면 다 내 거라고. 동훈이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가 계산대에 내민 건 아버지가 10년 동안 모은 광값 통장에서 빼온 돈이었습니다. 잠시 후 동훈이 화장실에 가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박동훈 씨, 이번 주까지 5천 안 갚으면 아버지 직장 찾아가서 깽판 칩니다. 알아서 하세요. 동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라에게 들킬까봐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에서는 며느리 수연이 치매 노인의 머리채에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우 손을 빼고 나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수연이에요. 오늘 국화차 덮었어요. 점심때 도시락 갖다 드릴게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단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퇴근 후 새벽까지 시아버지 줄 도시락을 쌌습니다. 고아인 수연은 항상 남편 대신 살뜰히 챙겨주시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처럼 정겹고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직접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직접 덮은 국화차도 보온병에 담았죠. 내일 점심에 드릴 생각에 지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 11시 만석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통장 내가 가져갔지? 그래, 급하면 써야지. 만석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아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꾸였죠. 아, 답답해. 끊어요. 냄새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석 씨는 꺼진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의 검은 점 위로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미라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미라는 눈웃음을 치며 동훈에게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오늘따라 왜 이러지? 만석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유난히 늙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위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KJ 타워 로비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석 씨는 대리석 바닥을 광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청소부 수님 씨가 로비 쪽을 힐끗 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저런 옷 한번 입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만석 씨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일지 가늠도 안 가는 명품 구두에 온몸을 휘감은 화려한 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고미라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건물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우리 수연이도 저런 거 입혀주고 싶은데. 만석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생만 하는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지나가던 누군가가 만석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만석 씨의 손에서 대걸레가 휙 빠져나갔습니다. 대걸레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하필이면 미라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걸레에 묻어있던 더러운 물이 튀어올라 그녀의 명품 구두 코 위에 찰싹 내려앉았습니다. 아! 미라의 비명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미라가 만석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평생 청소해도 못 물어내.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로 그만. 만석 씨는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은 평생 굽히며 살아온 그에게 무릎 꿇는 건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연신 빌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 씨의 낡은 점퍼 소매가 뒤로 밀리며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검은 점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물이나 뒤집어 써야지. 미라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청소 카트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양동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걸레반 시커먼 구정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깐만. 만석 씨가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검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물이 만석 씨의 머리 위로, 얼굴 위로, 온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시커먼 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시락 보따리를 든 수연이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점심을 갖다 드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수연의 손에서 도시락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반찬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쌀밥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물범벅이 된 시아버지의 모습에 다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만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오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회전문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들어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디가 없는 약지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동훈아? 아버지의 부름에 동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미라도 보았습니다. 동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모르는 사람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씨, 웬 미친 노인네야? 자기야, 냄새나. 딴 데로 가자. 동훈은 미라의 손을 잡아 끌며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석 씨의 들어올린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젊은 남자 아까 아버지라고 말한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저러는데 아들이겠어? 남이겠지. 바로 그 순간 로비 정문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45살 KJ그룹의 강도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소란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만석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석 씨가 얼굴을 닦으려고 왼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도진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손목 안쪽에 커다란 검은 점, 그리고 그 손의 약지, 마디가 없이 잘려나간 손가락. 도진의 머릿속에서 3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간 봉고차 안 자신을 감싸 안던 커다란 손, 그 손목에 박혀있던 검은 점, 칼날을 맨손으로 막다가 잘려나간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던 선홍색 피.
저 손가락? 도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자신의 건물 로비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호원들을 두 손으로 밀쳐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뒤따랐지만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오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만 보였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훈과 미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오신다. 저 늙은이 이제 완전히 쫓겨나겠네. 미라가 고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동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회장님 건물에서 손님한테 행패를 쳤으니 쯧쯧 저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일하려나. 그들은 도진이 만석 씨를 호되게 꾸짖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도진이 만석 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오물 바닥에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명품 바지에 시커먼 구정물이 스며들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옷이? 경호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만석 씨의 왼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두 손이 만석 씨의 오물 묻은 왼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손목 안쪽의 검은 점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만지듯이. 이 점,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만석 씨의 약지가 있어야 할 자리, 그 빗마디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아저씨 맞죠? 35년 전 빨간 봉고차. 저 구해주셨죠? 그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 3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0살이던 자신을 납치한 빨간 봉고차, 칼을 휘두르는 납치범,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감싸 안던 청년. 그 청년이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던 장면. 선홍빛 피가 사방으로 튀던 그 순간. 청년의 손목에서 본 커다란 검은 점. 도망가. 어서. 그날 청년이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어린 도진은 그 틈을 타 도망쳤고 청년은 납치범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후로 그 청년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만석 씨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물 때문에 흐릿한 시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납치범의 칼에 스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 꼬마, 살아있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살아있었구나. 만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물과 뒤섞인 눈물이었지만 그 어떤 눈물보다 맑았습니다. 35년 동안 궁금했던 것, 그날 자신도 다쳐서 경황이 없어서 그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도진이 만석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물이 자신의 얼굴에, 양복에, 온몸에 묻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35년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아저씨? 도진의 울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KJ 그룹의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수장이 오물 범벅인 청소부, 노인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도 구경꾼들도 경호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손가락이 그래서 그녀는 시아버지의 잘린 손가락을 볼 때마다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쓴웃음만 지으실 뿐이었죠. 그 손가락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대가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도진이 천천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동훈과 미라를 향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훈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횡설수설했습니다. 회장님, 저 노인네가 제 여자친구한테 행패를 부려서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도진은 더 이상 동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 씨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올라가시죠, 아저씨. 여기는 너무 더럽습니다. 도진이 만석 씨를 이끌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연도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금빛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만석 씨가 고개를 돌려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분노였으면 나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르륵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동훈과 미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훈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쫓겨날 거라 비웃던 노인이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버지라니. 어떻게 오빠, 우리 어떻게. 미라가 동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KJ타워 최상층 회장실. 도진은 만석 씨를 전용 샤워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세수건을 들고 와서 만석 씨의 머리에 묻은 오물을 닦아주었습니다. 45살 재벌 회장이 70살 청소부 노인의 머리를 정성스레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만석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도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저씨. 35년 동안 갚지 못한 은혜입니다. 이 정도가 뭐라고요? 샤워를 마침만. 만석 씨에게 도진은 자신의 옷장에서 꺼낸 최고급 정장을 내밀었습니다. 캐시미어 소재의 손으로 술을 놓은 것이었죠. 만석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 같은 놈한테 이런 옷을. 과분이라뇨. 도진이 만석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목숨값입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이 정장 1000벌을 들여도 모자랍니다. 수연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천대받고 사셨는지를 아니까요. 잠시 후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요청한 로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가 만석 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 오물을 머리에 붓는 장면, 그리고 동훈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장면까지.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남자가 은희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회장님. 만석 씨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식 잘못은 곧 부모 잘못이라 여기는 세대였으니까요. 도진은 영상을 끄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저씨, 이건 저희 선대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구해준 은인을 반드시 찾아서 보답하라고요. 도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남기신 50억 원과 제 사재 50억 원을 합쳐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J 그룹 명예 고문직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100억? 만석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에게 100억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난 돈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석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건 제 은혜입니다. 35년 동안 못 갚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회장이 청소부에게 큰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이 사실 당분간 동훈 씨한테 비밀로 해요. 그 사람 본심을 더 알아봐야겠어요. 만석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만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로비에서는 경찰이 도착해 미라를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 현행범이었습니다. 동훈 오빠, 나 좀 빼줘. 오빠. 미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슬금슬금 도망쳐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뒤였죠. 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만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만석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무응답이었습니다. 아버지, 받아. 제발 받으라고요. 동훈이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KJ 그룹 강도진 회장, 35년 전 생명의 은인과 극적 상봉. 로비에서 무릎 꿇은 재벌 회장. 은인은 자사건물 청소부. 동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젠장, 아버지가 회장 은인이라고? 이거 완전히. 동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동훈은 미친 듯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굴러다니던 술병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빨래를 개켰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를 뒤져 밥상까지 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만석 씨가 새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수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동우는 만석 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까 너무 당황해서 그만 눈이 멀었었어요. 어떻게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겠어요. 그 옷에 그 행색으로.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동훈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찧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만석 씨가 얼른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괜찮다고, 네가 무슨 잘못이냐고 했겠죠. 하지만 만석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만석 씨는 동훈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드르륵 문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동훈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방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비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100억이라. 동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훈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세수하세요. 제가 발도 씻겨드릴게요. 만석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대야를 들고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모실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동훈이 만석 씨의 발을 대야에 담그고 정성스레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문지르고 발 뒤꿈치도 닦아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만석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뒤 만석 씨가 수연과 함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방문에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아버님, 회장님이 내일 정식으로 인사 오신대요. 100억 원 서류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100억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동훈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100억?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아니, 평생 놀고 먹어도 됐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외출 준비를 하며 동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얼굴도 안 보더니. 사람이 바뀌면 안 돼? 나도 반성하고 있다고. 동훈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남편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야근하러 간 사이 동훈은 경찰서에 벌금을 지불하고 미라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그 청소부가 오빠 아버지였다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100억을 받게 되었다니까. 10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사채업자 코빼기도 안 봐도 된다고. 오빠, 나랑 작전 하나 짜자. 둘은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낮, 동우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동훈 씨 오랜만이네. 아버님은 잘 계시고? 아이고, 아주머니. 그게요. 동훈이 일부러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오락가락하세요. 어제는 지갑을 냉장고에 넣으셨다니까요. 자꾸 헛것도 보시고. 어머나 그래. 그 연세 되시면 그럴 수 있지.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동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어서 동훈은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곳이었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박만석 씨 아시죠? 오, 만석이 아들. 웬일이야, 여기는. 다름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제 이름도 못 알아보셨어요. 뭐야, 만석이가? 걔가 우리 중에 제일 정정했는데.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훈이 뿌려놓은 밑밥이 착착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동훈이 직접 밥상을 차렸습니다. 만석 씨가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밥을 다 하고 웬일이냐? 아버지, 앞으로 제가 다 할게요. 국 드세요. 제가 끓인 거예요. 동훈이 국그릇을 만석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만석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며칠 전 동훈은 사채업자를 만났었습니다. 형님, 사람 정신 좀 이상하게 만드는 약 있어요? 잠깐 동안만요. 뭐에 쓰게? 아버지한테요. 치매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해서. 사채업자가 피식 웃으며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수면제와 환각 유도 성분이 섞인 것이었죠. 만석 씨가 국을 다 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씨의 눈이 풀리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머리가. 만석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동훈이 벌떡 일어나 식탁 위의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칼은 왜 드세요? 동훈이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만석 씨는 칼을 든 적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자작극이었죠. 소리를 듣고 옆집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틀거리는 만석 씨와 깨진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만석 씨 왜 저래?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주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셔서 저도 못 살아보고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동훈이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밤늦게 수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나뒹구는 그릇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축 늘어져 잠든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만석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석 씨가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수연아, 나 왜 이러지? 갑자기 머리가. 수연이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던 냄새였습니다. 입에서 희미하게 약 냄새 비슷한 것이 풍겼습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셨어요? 동훈이가 국을 끓여줬는데. 수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방에 눕히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음식 찌꺼기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약봉지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지워져 있었지만 분명 무슨 약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진 회장 비서실에서 받은 명함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서님, 내일 회장님 방문 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상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인사차 방문 예정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동훈과 미라는 근처 모텔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야. 회장이 오기 전에 아버지를 병원에 처박아야 해.
그래야 오빠가 법적 대리인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 미라가 희죽 웃었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치매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100억은 내 거라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 씨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간밤에 먹은 국 때문인지 머리가 손뭉치처럼 멍했습니다. 겨우 눈을 떠도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좀 더 쉬세요. 동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우유 속에 또 무언가가 녹아 있었지만 만석 씨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오신다며. 일어나야지. 괜찮아요. 제가 시간 맞춰서 깨워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좀 더 주무세요. 동훈이 우유잔을 만석 씨 입에 갖다 댔습니다. 만석 씨는 의심 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주는 것을 거부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방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저 출근해요. 점심에 다시 올게요. 오늘 회장님 오시잖아요. 깨끗이 단장하고 계세요. 그래, 수연아. 고맙다. 만석 씨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각할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봬요, 아버님. 수연이 나가고 30분쯤 지났을 때 집 앞 골목에 흰색 구급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옆면에는 행복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식 등록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주면 멀쩡한 사람도 가둬주는 불법 사설업체였죠. 동훈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운전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구급차 뒤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준비됐어요. 안에 계십니다. 동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훈이 만석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회장님 만나러 가셔야죠. 벌써 왔어? 만석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동훈이 부축하는 척하며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가 와 있어요.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만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양옆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만석 씨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만석 씨가 뿌리치려 했지만 약에 취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만석 씨의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동훈아, 동훈아. 만석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동훈은 담배를 꺼내 물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근데 100억은 제가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늙은 양반이 그 큰 돈 들고 뭐하게요? 뭐라고? 이놈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셔서 입원시켜드리는 거예요. 가서 푹 쉬세요. 100억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동훈이 담배 연기를 후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만석 씨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만석 씨를 구급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석 씨가 발버둥 치다가 구급차 문에 왼손이 부딪혔습니다. 손목의 검은 점 위로 잘린 약지마디 위로 피가 배어났습니다. 35년 전 도진을 구하며 다친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아이고, 만석 씨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피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만석 씨 어디 가세요? 웬 구급차야?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버지 병원 검진이에요. 정기 검진. 동훈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수연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다가 깜빡한 서류가 있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앞을 지나다가 집 쪽에서 구급차가 보여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수연이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구급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비켜요. 뭐야, 이 여자가. 구급차 운전사가 짜증스럽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미라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수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2년이 다 된 밥에 왜 끼어들어? 으악! 미라가 수연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수연의 몸이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아들이야. 며느리가 무슨 상관이야. 미라가 쓰러진 수연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수연이 옆구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빨리 출발해.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아버님. 수연이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출근하면서 신었던 구두가 언제 벗겨졌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 다리가 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이윽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 났지만 화면은 아직 켜졌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급차가 모퉁이를 돌기 직전 번호판을 겨우 촬영했습니다. 깨진 화면에 흐릿하게 숫자가 찍혔습니다. 수연은 깨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 회장 비서실 직통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비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KJ 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바꿔주세요. 아버님이 은인 어르신이 납치됐어요. 동훈 씨가 강제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이요. 동훈 씨가 이상한 구급차에 태워서 데려갔어요. 제가 막으려 했는데 못 막았어요.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진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번호 아십니까? 예, 찍었어요. 보내드릴게요. 수연은 찍어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겠습니다.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아직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만석 씨 왜 저렇게 끌려간 거야?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방금 본 거 경찰에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아버님이 강제로 끌려가신 거예요. 목격자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아까 광경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수연은 피가 나는 무릎을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수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KJ 그룹 본사 대회의실. 도지는 중요한 이사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문자와 사진이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회의 중단.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쓰러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위치 추적해. 경찰청장 연결하고 우리 경호팀 전원 소집해. 도진의 고함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이미 회의실을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진은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청장, 검찰, 사설 탐정 업체까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구급차 번호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 무허가 업체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외곽 산속입니다. 헬기 준비해. 직접 간다. 도진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시각 경기도 깊은 산속 무허가 요양병원에서는 만석 씨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침대에 묶여 있었고 팔에는 진정제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만석 씨의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희미한 정신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동훈아, 그래도 넌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묶여 있어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만석 씨네 집에서는 동훈과 미라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아버지 방 서랍을 뒤져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이거면 돼. 오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내일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치매 진단서 떼면 끝이야. 100억은 내 거라고. 동훈이 샴페인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미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근데 나도 30억은 줘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30억? 너 미쳤어? 왜? 내가 아이디어 낸 거잖아. 공짜로 도와준 줄 알아?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천둥 같은 벌이 내려질 줄은. 한편 수연은 피 묻은 무릎으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마친 뒤 도진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소가 확인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고 계십니다. 사모님도 오시겠습니까? 예, 당장 갈게요. 수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2시간 후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산속 요양병원 앞에 경찰 차량 여러 대와 검은색 승합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헬기 한 대가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었죠. 열어. 문 열어. 경찰 특공대원들이 병원 정문을 발로 차서 부쉈습니다. 동시에 도진의 경호팀이 뒤쪽 출입구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요양병원이라고. 흰 가운을 입은 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불법 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비키세요.
환자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요청해서 닥쳐요. 도진이 원장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독방문을 경호원이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 침대에 묶여있는 만석 씨가 보였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힌 채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도진이 달려가 만석 씨의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손목에 줄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검은 점 위로 잘린 손가락 마디 위로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구급차에 부딪혔던 자리였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진아? 예, 접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잘못 키웠다. 만석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37년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수연은 경찰과 함께 만석 씨네 집으로 돌아가 동훈의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치매 진단 조작 의뢰서, 만석 씨 명의로 된 재산 포기 각서,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증거예요. 수연이 형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동훈과 미라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이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죠. 100억 다 내 거야. 늙은이 치매 만들어서 병원에 처박으면 끝이라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이네요. 이거면 됩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주웠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주세요. 아마 수면제나 환각제 성분이 나올 거예요. 형사가 약봉지를 증거봉투에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만석 씨는 도진의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해독 주사를 맞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도진과 수연이 곁에서 모든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동훈이 한 짓, 미라와 공모한 것, 위조 서류와 녹음 파일까지. 만석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만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허탈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끝내겠다. 만석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훈과 미라는 만석 씨네 집에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순조로운가 봐. 그 양반, 이제 평생 거기 신세야. 오빠, 그럼 이제 돈 받는 거야? 오늘 변호사 온다. 성년후견인 서류 작성하고 다음 주에 치매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동훈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드레스를 이리저리 대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상속 끝나면 나 이 드레스 사줘. 파티 가야지. 그래. 100억이 들어오면 그까짓 거 10벌도 사줄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훈이 귀찮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인가? 빠르네. 동훈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만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그 옆에는 도진 회장, 수연, 그리고 경찰과 변호인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동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바지 사이로 무언가가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실금을 한 것입니다. 오빠 누구야? 변호사. 안쪽에서 나오던 미라가 만석 씨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만석 씨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발, 두 발.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동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만석 씨의 왼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디 없는 약지, 손목에 검은 점이 있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동훈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만석 씨가 쓰러진 동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잃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셌습니다. 이 점이 뭔지 아냐? 만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훈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점은 복점이 아니라 너 같은 놈을 알아보기 위한 눈이었다. 만석 씨가 자신의 잘린 손가락을 동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손가락은 너를 키우다 달았다. 내 밥을 해주느라, 내 빨래를 하느라, 내 학비를 벌려고 이 손으로 변기를 닦고 걸레를 짰다. 근데 만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손가락은 너를 잘라내는 데 쓰마.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동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때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서류를 동훈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오늘이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수연아, 당신이 버린 아버지, 내가 모실 거야. 당신은 이제 남보다 못한 놈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동훈 씨, 당신을 존속유기, 불법 감금,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그때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훈이 만든 치매 진단 조작 의뢰서, 재산 포기 각서 위조본이었습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100억 다 내 거야. 늙은이 치매 만들어서 병원에 처박으면 끝이라고. 동훈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동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미라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미라가 펄쩍 뛰며 동훈을 밀쳤습니다. 저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뭐, 인연이 지금. 동훈이 미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경찰이 둘을 떼어놓고 각각 수갑을 채웠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 쯧쯧, 저런 놈 봤나?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질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동훈과 미라가 경찰차로 끌려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계란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할머니가 던진 계란이 동훈의 얼굴에 정통으로 명중했습니다. 노른자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집안에는 만석 씨와 도진, 수연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만석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은 평생 사귀고 사귀었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아비의 심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폐륜을 저질렀어도 자신이 키운 자식이었으니까요. 수연이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등을 쓸어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다가와 만석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도진이 처음으로 만석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만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가 삽니다. 아버지는 오늘 나무를 살리신 겁니다. 만석 씨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피를 나눈 자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만석 씨가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도진아. 고마워. 세 사람이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동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소풍 가서 김밥 먹는 모습, 아버지 등에 엎여 잠든 모습. 그때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만석 씨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아이를 영영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연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제사를 도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방청석에는 도진과 수연 그리고 취재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동훈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이 푹 꺼지고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동훈은 친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불법 요양시설에 강제 감금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100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치매 진단 조작 의뢰서, 위조된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하나하나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동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저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동훈이 눈물을 쏟아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은 어젯밤 사진첩 위에 다 쏟아버렸으니까요.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박동훈, 존속유기죄, 불법감금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원고 박만석의 파양 청구를 인용합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고의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동훈이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붙잡아 끌어갔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저버리지 마세요. 동훈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로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다른 법정에서는 미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폭행죄에 더해 상습사기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추가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며칠 후 여자교도소에서 미라는 처참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옷 대신 죄수복을 입고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신입, 화장실 청소 안 해? 선배 재소자가 소리쳤습니다. 미라가 비틀거리며 변기를 닦았습니다. 만석 씨가 평생 해온 일이었죠. 그녀는 그제야 그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만석 씨는 수연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라. 수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만석 씨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이제 며느리 말고 내 딸 하자. 만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적 정리 다 했다. 너만 괜찮으면 내일 신고하게. 나 같은 늙은이 딸 되어줄 수 있겠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만석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제가 더 효도할게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만석 씨도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친자식보다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석 씨는 도진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100억 원이 만석 씨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석 씨는 50억 원의 수표를 끊었습니다. 이 돈 희귀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저씨, 그러시면 절반밖에 안 남는데. 충분해. 나처럼 손가락 잃고 아픈 아이들 없게 해주면 그게 내 복이야. 기부식 날 재단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아이들이 만석 씨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만석 씨가 잘린 손가락이 있는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 왜 없어요? 응, 할아버지가 아주 소중한 사람을 구하다가 그랬단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무렵 KJ타워 1층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진이 직접 지시한 인테리어 공사였죠. 가림막에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 앤드 수연의 티하우스 곧 오픈합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 씨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훈이 보낸 것이었죠. 만석 씨는 편지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뜯어볼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만석 씨는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만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동훈아, 이게 마지막이다. 연기와 함께 37년의 인연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 씨네 집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만석 씨, 수연, 그리고 도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도진이 만석 씨에게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국 더 드릴까요? 수연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만석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그를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없는 사람들이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먹자. 많이 먹자. 만석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따뜻한 밤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KJ 타워 1층,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자리에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 앤드 수연의 티하우스라는 간판 아래로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수연이 개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꽃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 옆에는 만석 씨 역시 개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청소부 복장을 하고 락스 냄새를 풍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 국화차 향이 정말 끝내주네요. 비결이 뭐예요?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덕은 국화예요. 정성이 비결이죠. 아버지요? 저 어르신이요? 예, 제 아버지세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만석 씨의 주름진 눈가가 활짝 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KJ 타워 경비실의 종팔 씨였습니다. 1년 전 출근길에 만석 씨와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동갑내기 친구였죠. 야, 만석아. 종팔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만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종팔아. 앉아. 야, 근데 자네도 대안하네. 회장님 목숨 구한 사람이 자네였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그랬어. 종팔 씨가 만석 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만석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그래도 그렇지. 내가 30년을 옆에서 봤는데 모르고 있었잖아. 두 노인이 마주 앉아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의 얼굴이 서로에게 참 편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젊은 손님이 만석 씨의 왼손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마디가 없는 약지 손가락과 손목 안쪽에 커다란 검은 점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만석 씨는 얼른 손을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석 씨가 오히려 소매를 걷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회장님 구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허허. 손님이 놀란 눈으로 만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 씨의 얼굴에는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만석 국화차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었죠. 수연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차의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손수 덕으신 국화로 만든 차예요. 아버지의 정성이 맛의 비결이죠. 아버지분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예, 옥상 정원에서요. 그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가꾸세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쏟아졌죠. 며칠 후 도진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만석 씨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만석 국화차를 전국 체인으로 키워볼까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만석 씨가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도진아. 이 정도면 충분해. 욕심 안 부려도 돼. 하지만 아버지, 더 크게. 아니야. 내 손이 닿는 만큼만 하고 싶어.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그건 내 차가 아니야. 만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빙그레 웃으며 서류를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해 가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한 수연이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한 지 반년 만이었습니다. 수연의 새 남편 재현 씨는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이 만석 씨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재현 씨도 함께였습니다. 뭔데 그렇게 긴장하고? 저 임신했어요. 만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예, 석 달째예요. 만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몸놀림이었죠.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된다. 하하. 만석 씨가 춤을 추듯 손뼉을 쳤습니다. 수연과 재현 씨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재현 씨가 만석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랑 아이, 그리고 아버님까지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석 씨가 사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다, 됐어. 그 마음이면 충분해. 고맙다, 재현아. 만석 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만석 씨는 찻집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찻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모양이었죠. 그는 멀찍이서 한참 동안 찻집을 지켜보더니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만석 씨는 그 광경을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만석 씨의 무릎에는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딸 만석 씨의 손녀였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의 왼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디가 없는 약지 손가락이 신기한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손은 왜 이래?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만석 씨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걸 지키려다 그랬단다. 뭘 지킨 거야? 응, 아주 귀한 사람을 지켰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꽃 냄새나. 만석 씨가 자신의 손을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더 이상 락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한 국화꽃 향기가 났습니다. 35년 전 손가락을 잃은 그 손에서 이제는 꽃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꽃향기가 나는구나. 테라스에 놓인 국화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만석 씨의 얼굴 위로, 손녀의 웃음소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물이 씻겨간 자리에 마침내 꽃이 피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진이 찻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 씨 앞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편지예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만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그날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손가락 하나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남은 인생 저는 아저씨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 씨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찻집 안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